오늘 새벽에 안보리의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특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북한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 확보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정영태 북한 미래포럼 대표 그리고 김지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보리 주요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대강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이번 대북 제재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북한의 돈줄, 그러니까 그렇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기 위한 돈줄을 재는 것에 가장 큰 주안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과거에 보면은 BDA 대북 자산 동결이 가장 강력한 돈줄 제기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결의안은 거기에 비추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뭐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면서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그 해외 자금을 동결하거나 차단하는데 상당히 주요하리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어떤 개인들이 16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로 보면은 수출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해외에 이 금융 이동이라든가 하는 주로 은행이 있을 줄 북한의 은행인데 이런 해외 지점이 있는 지점 자체를 사실은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 기본적인 것은 이런 지점을 통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노동력 송출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또 해외 또 인력 송출 중에 식당을 운영해서 그 자금을 벌어들인다든가 또 음성적으로 또 돈을 벌었다든가 이런 것이 어디에서 하면 주로 이제 북한의 해외에 있는 은행, 지점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조달한다든가 이동하는 걸 했는데 이번 경우는 이걸 전부 다 차단한다. 이제 신설도 안 되지만 있는 것도 폐쇄하기로 이번에 결정이 내렸다.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지난번에 BDA라든가 그런 어떤 단순한 것을 넘어서 보다 더 포괄적으로 이것이 이제 금융 이동 자체를 사실은 차단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포괄적이고 강경한 제재안은 이미 이제 마련이 됐고요. 이제 핵심은 이런 제재안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실효적인 조치가 얼마나 따르겠습니까? 일단은 제재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6개월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고요. 과거 최소 5년 내지 10년 이상을 가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가게 되면 폐단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인도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5년 이상 발생하면 과거 이란, 보스니아, IT 이런 나라들에 대한 제재를 했을 때 전쟁이 발발했고 이라크 같은 경우는 영유아 8세 이하 어린이가 50만 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유엔의 경제 제재의 어떤 어두운 그림자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자의 마음을 바꾸거나 어떤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또 현실적으로 가장 주요한 방법인데 결국은 이제 김정은 정권의 양심에 호소해야 되는 문제가 달려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 이게 지속성이 가야 되는데 앞서 우리가 여러 보도에서 했습니다. 중국이 관건이다라고 하는 건데 중국이 동북 삼성이 사실은 북중무역에 차지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 중국이 전체 경제 성장을 6.9%를 했어요. 그런데 동북 삼성은 거기에 3 내지 4%밖에 못해서 시진핑 주석이 역설적으로 선양 등재를 방문해서 동북 삼성 공업 진흥론을 외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만약에 최소 5년 이상 이 부분에 동참해 줄 것이냐라는 게 관건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런 부분 자체도 물론 이제 북한이 만약에 이 이외에도 사실 미사일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또 핵실험과 같은 이런 핵 개발을 지속을 한다면은 중국 역시도 이게 실효적으로 강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사실 될 거예요. 근데 가급적 이제 북한을 김정은으로 하여금 비핵화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제 육자회담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방향을 사실 노리고 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여기에 따르긴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자기들은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 거고 물론 이제 자기들 평화적 이용에 로켓 개발, 위성 개발이다 이런 또 나갈 거고 핵은 핵대로 또 개발을 할 거라는 거죠. 사실 이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게 은폐가님에서 핵을 개발을 할 때 자기들이 그야말로 핵 그 자체만 필요했다면은 구태여 공개적으로 핵 신호할 필요가 없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은닉해서 NCND 하는 일들, 그러니까 부정도 안 하고 또 긍정도 하지 않은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핵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북한은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 내부 통치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그 공개적으로 핵실험을 함으로써 이제 자기들이 핵국가로서 명실상부한 그것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북한은 핵국가로서의 앞으로의 그 대응을 하게 될 거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 역시도 여기에 그 여러 가지 그 제재한다든가 이런 그 차단하는 어떤 이런 젖줄 자체를 쉽게 놓지 않을 거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상당한 부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 북한은 상당한 그 압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러시아도 보면요, 북한의 어떤 뭐라고 해야 질식시켜서는 안 된다. 북한 경제를 질식시켜서는 안 된다는 발언도 했고, 중국의 경우도 평화협정을 언급하면서 어떤 대화의 가능성을 일정 부분 열어는 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을 향해서 조금의 숨통을 좀 틔워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있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의 그 안보 동북아의 극동에 대한 관은 우리하고 전혀 정반대입니다. 물론 비핵화를 요구하지만은 비핵화를 이유로 미국과 일본이 동북아에 압박을 가하는 거는 또 싫어하거든요. 그 단적인 예가 2014년 3월 5일 날 유엔 안보리를 보면 됩니다. 그때 유엔 안보리가 뭐를 했냐면은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반도의 귀속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 제재를 하기 위해서 안보리 오늘과 같은 이번과 같은 형태를 안보리 소집을 했었는데, 물론 자기들이 비토권이 있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했고 중국은 기권을 했어요. 그날 바로 러시아 두마, 우리의 말하면 국회에서 북러 경협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때부터 북러 경협이 굉장히 급속도로 강화됩니다. 물론 2013년 겨울에는 장성택이 처형됨으로써 북중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고요. 북러 관계가 어느 정도 저냐면 지난해 10월 10일 전승절 때 중국의 사절단들은 유인선만 왔지만은 러시아는 국립군악단도 보내서 굉장히 설린 외교도 많이 했고요. 이런 관계로 굉장히 좋은 와중에 이번에 이것이 터졌어요. 터졌기 때문에 터진 와중에 앞서 말씀드린 경협관계 그 틀이 나진 핫산 프로젝트죠. 핫산에서 석탄이 54km를 와서 나진항에 와서 부리면은 거기서 다시 러시아 배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이런 삼각 복합물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진항이나 청진항 과거 소련 때부터 북한이 동해안으로 나갈 수 있는 전략적 부동항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앞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전략적으로 러시아에서는 놓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부권을 가진 것을 굉장히 10분 활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의 그 관련된 그 대북 제재, 이것을 단순히 그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가 전부가 아니다, 전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중국이 좀 미온적으로 나올 가능성, 그리고 또 러시아가 좀 미온적으로 나올 가능성, 그것은 항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미국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그 지속적인 핵실험, 또 핵 개발, 그리고 또 미사일 개발, 이에 대해서는 도저히 좌시하지 않는다 하는 차원에서 상하이 양원에서 그 내놓은 그 제재 결의안이 사실 있죠. 이 제재 결의안이 굉장히 그 강력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거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하는 그런 제재 결의안 내용도 있죠. 예를 들어서 북한과 거래하는 그런 그 기업이라든가 제3국의 기업, 이것을 직접적으로 미국이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모든 어떤 그런 기업과 그런 많은 그 연계성을 가질 텐데, 자, 이 기업은 중국에 있는 기업도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에 좀 미온적이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미국, 그리고 또 일본도 또 강력한 또 제재 그게 갖고 있습니다. 제재 여러 가지 여유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전방위로 지속해 나간다, 이렇게 본다면은 북한 역시 여기에서 이번에는 상당히 그 큰 타격을 입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변화된 입장을 도출해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 안보리가 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물론 뭐 결의안이 제대로 준수가 되고 이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대화를 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이 대화 노력은 계속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사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만약에요, 이번에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이라든가 더 대북 제재 자체를 또 유야무야한 어떤 그런 상태로 해서 대화로 간다라든가 이렇게 돼버리면요, 오히려 김정은 정권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네. 하나의 계기를 제공해주는 결과가 와버립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은요, 이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개발 같은 이 자체를 어떤 면에서 시위적, 과시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함으로써 내부 통치를 오히려 그 강하게 만드는 그런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결집을 시켜가지고 김정은 소위 수령이죠. 수령을 옹위하는 어떤 그런 그 정국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그 수령을 옹위하기 위해서 뭐 70일 지금 준전시 상태라든가 이 전시 상태에 이름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강경한 어떤 조치라도 뭐다 해가지고 이래 하는 거는 오히려 그것을 내부적으로 결속력 시는 강화해주는 그런 꼴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설프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이제 직접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나름대로 겨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인데, 그러나 이제 그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꾸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육자회담과 가는 대화 국면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중국이 비핵화와 그 다음에 육자회담 대화 이것을 동시에 해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 체제 이것하고 동시에 비핵화하고 나가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안보리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내놨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지켜주고 또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대화의 노력도 물론 포기하지 않아야겠습니다만 북한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영태 북한 미래포럼 대표,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